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2024년 워싱턴 기자회견장. 한 경제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아 나라를 구한 사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27년 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을 휴지 조각이라 비웃던 날. 최소 10년은 침체할 거라 단언했던 날. 그런데 한국은 3년 8개월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화폐 위조율 세계 최저. 보안 기술 17겹.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금반지 빼서 나라에 바친 사람들, 새벽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휴지 조각이라 불렸던 한국 돈. 그 지폐 한 장에 담긴 27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서울. 한스 베르너는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의 표정은 더 차가웠죠.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직함이 그에게는 일종의 왕관 같았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나라를 심판하러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그의 편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시 후진국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간판들은 촌스러웠고 거리는 어수선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죠. 32해 동안 수많은 나라의 경제 위기를 다뤄온 그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스는 피식 웃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지. 이 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 빚은 산더미고 갚을 능력은 제로야. 그의 목소리엔 연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 있었죠. 그에게 한국은 그저 숫자였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 정리해야 할 부실 채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IMF 본부 회의실에서 그는 한국 측 협상단을 마주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헬쑥하게 야윈 볼, 충혈된 눈, 며칠째 잠을 못 잔 게 분명한 지친 표정들. 한 관료는 연신 마른 침을 삼켰고 다른 한 명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죠. 한스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흔들려서야 협상이 되겠나. 그는 준비해온 조건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고금리 정책 즉시 시행, 부실 금융기관 강제 퇴출, 외국 자본시장 전면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한 줄 한 줄이 비수 같았죠. 한국 측 수석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혹하다고요? 빚을 갚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선택권은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죠. 한스는 그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이건 일상이었으니까요. 무너지는 나라들, 애원하는 관료들, 굴욕적인 협정서. 20번도 넘게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그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앞이었죠.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 불안에 떠는 눈빛들, 아이 손을 꼭 잡은 어머니들. 한 노인이 은행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 장면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는 본국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심각함. 자체 회복 가능성 희박.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 예상됨. 그러나 이 나라의 회복 전망은 불투명함.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침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10년은 낙관적인 예측이지. 아마 20년은 걸리겠군. 보고서를 덮으며 그는 한국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 환전해준 10,000원짜리였죠. 구겨진 종이 위에 낯선 인물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 리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는 그 지폐를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휴지 조각이네. 툭. 지폐는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휴지 조각이 27년 후 자신의 무릎을 꿇게 만들 줄은, 바로 그 지폐가 세계 금융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 줄은, 바로 그때 거리에서 울던 그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한스 베르너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 대한민국은 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암울한 뉴스가 쏟아졌죠. 환율 폭등, 기업 부도 대량 해고. 어제까지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거리를 헤맸고 아이들은 왜 아빠가 집에만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울 명동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가게들은 셔터를 내렸고 폐업이라 적힌 종이가 유리창마다 붙어 있었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노인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IMF가 요구한 조건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금리를 올려라. 기업을 정리해라. 노동자를 해고해라. 나라 전체가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 같았죠. 마취도 없이 살을 째는 수술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월 5일 KBS 뉴스가 끝나고 한 캠페인 광고가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처음엔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 의문이었죠. 외채가 수백억 달러인데 금반지 몇 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은행 앞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몇백 명이 됐죠. 일주일이 지나자 전국의 은행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금반지가 하나 있었죠.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50년을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옆에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 반지를 건넸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결혼 약속이잖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약속도 없어요. 나중에 나라가 일어나면 그때 다시 해줘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반지를 건넸죠. 은행 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도 줄을 섰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깨보니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가 전부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이건 너 쓰렴. 아직 어리잖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지금 안 도우면 나중에 내가 살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전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전쟁 때 받은 무공 훈장을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된 훈장이었죠. 평생 자랑스럽게 간직하던 거였어요. 나라 지키려고 받은 건데 나라 살리는 데 써야지. 부산의 한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비녀를 내놓았습니다. 3대를 이어온 가보였죠. 그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 34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은 227톤. 금액으로 치면 21억 달러어치였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아 나라를 구한 사례. 워싱턴의 한 경제학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상황이 없어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구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스 베르너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그는 피식 웃었죠. 감동적이네. 하지만 227톤 금으로 수백억 달러 빚을 갚겠다고. 바닷물로 불을 끄겠다는 소리야. 그는 코웃음치며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반지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를. 그 결혼 반지에 새겨진 약속의 의미를. 그 돼지 저금통을 깬 아이의 마음을.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은 금반지로 일어서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선다. 우리는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 겨울 한국인들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언젠가 반드시 이 수모를 갚겠다고.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스 베르너는 그걸 몰랐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금 모으기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혹독해졌죠.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1998년 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에는 부도기업 명단이 실렸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쓰러졌고 그 밑에 연결된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용직 노동자가 됐어요. 서울역 앞 광장에는 텐트촌이 생겼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중년의 가장들이 골판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마음이었죠. 한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서 그는 검은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주머니에는 구겨진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을 다닌 회사였어요. 충성을 다했고 밤새워 일했고 가족처럼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게 끝났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었어요. 젊은 경찰관은 아무 말 없이 그 남자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함께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희 아버지도 지난달에 해고당하셨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다리 난간에서 내려왔죠.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신문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유서를 남긴 청년,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퇴원한 뒤 숨진 노인. 나라 전체가 거대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를 악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악물고 버틴 사람들,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자신들도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월급의 30%를 반납하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용접불꽃 속에서 일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연구비가 삭감되자 그들은 자비로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 가는 날보다 연구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죠.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공장 한켠에서 잠을 잤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아내가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고생한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직원들 월급날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작은 가게들도 버텼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문을 닫지 않았죠.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불과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식집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집념이었죠. 공사장에서는 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무직에서 하루아침에 일용직이 됐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유일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벽돌을 날랐습니다. 그 겨울,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대한민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치고 월급을 삭감당하면서도 출근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면서 버텼습니다. 한스 베르너는 제네바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실업률 상승, 기업 부도 증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숫자들은 그의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마는 어머니의 손. 임금을 반납하고도 용접불꽃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땀.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도 직원 월급을 지키는 사장의 눈물. 다리 위에서 내려와 다시 살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주먹. 그 숫자들 뒤에는 눈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이를 악문 결의가 있었습니다. 한스 베르너는 그걸 알 리 없었죠. 보고서에는 숫자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숫자들이 곧 그를 경악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제네바 IMF 본부. 한스 베르너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각국 경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위기, 터키 금융 불안, 인도네시아 회복 지연. 예상된 내용들이었죠. 그는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섹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오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전액 상환 완료. 한스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상환 예정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78년은 걸릴 거라고 모든 전문가가 예측했죠. 그런데 3년 8개월 만에 전액 상환이라니요. 그는 담당 분석가를 불렀습니다. 이 숫자 확인해봤나? 오류 아닌가? 분석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6년 이상 빠릅니다.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죠. 1997년 말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빚은 수백억 달러였고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어요. 어떻게 3년 만에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상세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스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급증했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체질을 강화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감수하면서 생산성을 높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외환보유고 수치였습니다. 1997년 39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2001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어요. 한스는 한참을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그가 알던 경제학 법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사례는 없었어요. 아니, 회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해진 거였죠. 그러나 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거품일 뿐이지. 곧 다시 무너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무너지고 유럽이 흔들리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한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도 끝이야.
1997년보다 더 큰 위기니까. 그러나 한국은 또 버텼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죠. 환율이 요동치자 한국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세계가 멈춘 사이 한국은 달렸어요. 2010년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됐죠.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가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주인으로 앉은 겁니다. 한스 베르너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1997년에 자신있게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최소 10년 침체, 자체 회복 불가능, 장기 저성장 불가피. 전부 빗나갔어요. 2015년 한스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분석해온 그였지만 한국만큼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 나라는 없었죠. 서랍 속에는 1997년에 썼던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회복 전망 불투명. 최소 10년 이상 장기 침체 예상. 한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르너 박사님, 한국 관련 새로운 보고서입니다. 한스는 무심히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대한민국 화폐 안정성 평가 아시아 2위, 세계 15위 이내.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원화의 위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한국 지폐에 적용된 보안 기술이 17겹에 달한다는 것, 세계 어떤 위조범도 한국 신권을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했다는 것. 한스는 한참을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997년에 자신이 휴지 조각이라고 튕겨버렸던 그 지폐가 떠올랐죠. 테이블 위에 툭 떨어지던 구겨진 10,000원짜리. 그때 그는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그 휴지 조각 같던 나라가 자신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 가을, 한스 베르너는 69살이 됐습니다.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 경제 뉴스를 챙겨봤죠. 습관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놓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초청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금융 컨퍼런스였죠. 주제는 아시아 화폐의 미래. 주최 측은 그를 특별연사로 초청했습니다. 1997년 한국구제금융 당시 IMF 실무 책임자였던 그의 이름은 아직도 금융계에서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한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걸렸어요. 27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났죠. 그러나 결국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27년 전 김포공항의 기억이 떠올랐죠. 낡은 시설, 어수선한 분위기,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아래로 햇살이 쏟아졌고 최첨단 시설들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세계 공항 평가 1위라는 타이틀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고속철도 KTX가 시속 300km로 달렸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27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 첫째 날, 그는 한국은행에서 특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경제학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스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이상, 세계 9위. 1997년에 39억 달러였던 숫자가 10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한스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죠. 맞았습니다. 26년 만에 100배. 세계 경제 역사상 이런 성장률은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원화 안정성 지수 아시아 2위, 신흥국 중 1위. 1997년에 하루 만에 50%가 폭락했던 화폐였습니다. 휴지 조각이라고 불렸던 돈이었죠.
그 화폐가 이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안정적인 통화가 됐습니다. 한스의 입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지폐 위조율 0.00007%, 세계 최저 수준. 미국 달러 위조율이 0.01%였습니다. 유로화가 0.005%였죠. 스위스 프랑도 0.002%였어요. 그런데 한국 원화는 0.00007%라니요. 계산해보면 위조 지폐 발견 확률이 100만 장당 1장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젊은 경제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치입니다. 한국 지폐는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조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 고가 화폐였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량이 많은 화폐가 이 정도 위조율이라니요.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지폐 보안 기술 17겹. 홀로그램, 요판 잠상, 색변환 잉크, 숨은 그림, 앞뒤판 맞춤, 미세 문자, 형광 잉크, 은선 요판 인쇄, 무지개 인쇄. 뜻도 보도 못한 기술 이름들이 쏟아졌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스위스 프랑도 12겹 보안이었습니다. 유로화가 11겹이었고 미국 달러는 10겹이었어요. 한국은 17겹이었습니다. 한스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5만 원권이었죠. 빛에 비춰보니 숨겨진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각도를 바꾸자 색깔이 변했어요. 손끝으로 만지니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튕겨버렸던 그 지폐가 떠올랐습니다.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었던 그때의 자신이 생각났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한스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39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위조율 세계 최저. 보안 기술 17겹. 화폐 안정성 아시아 2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27년 전 어둡고 우울했던 그 도시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한스는 5만 원권 지폐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대체 어떻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한스는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의 모든 지폐와 주화를 만드는 곳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한국 화폐 기술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조폐공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한스는 첫 번째 놀라움을 마주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예상을 뛰어넘었죠. 지문 인식, 홍채 스캔, 다중 보안 게이트. 세계 어느 중앙은행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가 방문했던 어떤 조폐 시설보다 철저했어요. 안내를 맡은 조폐공사 기술이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연간 20억 장 이상의 지폐를 생산합니다. 모든 공정에서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용지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한국 지폐는 면과 특수 섬유를 혼합한 전용 용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 용지 자체에 이미 3가지 보안 기술이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은선, 형광섬유, 화학 반응 코드. 한스가 물었습니다. 용지 기술만으로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까? 기술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죠. 두 번째 방문지인 인쇄시설에서 한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판 인쇄 기술이 시연되고 있었어요. 미세한 선들이 종이 위에 새겨지는 과정이었죠. 그 선들의 굵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복제하려면 수백억 원 상당의 장비가 필요한데 설령 장비가 있어도 이 정밀도를 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위스나 독일도 이 정도 정밀도는 힘들 텐데요. 기술이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15년 넘게 연구한 결과죠. 세 번째 방문지는 홀로그램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한국 지폐에 적용된 홀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고 색상이 바뀌며 숨겨진 문양이 나타났죠. 이 홀로그램을 복제하려면 원본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는 세계 어디에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홀로그램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빛에 따라 태극 문양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무지개 빛깔이 춤추듯 흘렀죠. 이건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한 위조 방지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었어요. 기술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홀로그램 기술로 저희는 세계 각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화폐에 저희 기술이 들어가 있죠. 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화폐 기술을 수출한다고요?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화폐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니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뒤바뀔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품질 검사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지폐가 최종 검사를 거치는 곳이었죠. 미세한 인쇄 오류, 색상 편차, 용지 결함까지 수십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불합격률은 0.001% 미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였어요. 한스는 검사 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술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9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우리 화폐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각오가 생겼거든요. 한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97년. 자신이 한국에 왔던 해였죠. 자신이 굴욕적인 조건을 내밀었던 해. 한국 돈을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었던 해. 기술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연구원들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계 누구도 무시 못할 화폐를 만들겠다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죠. 월급이 밀려도 연구비가 삭감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질문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이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를 악물고 밤잠을 설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한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2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금반지를 빼던 사람들, 새벽에 김밥을 말던 어머니들, 공사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던 아버지들. 그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 눈물과 땀으로 버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만든 거였어요. 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대단합니다. 기술이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그때 버텨주신 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스 베르너는 연단에 섰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있었죠.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손에는 준비해온 발표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제가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 합니다. 한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997년의 기억이 떠올랐죠. 차가운 눈빛으로 한국협상단을 바라보던 자신, 굴욕적인 조건을 읽어내려가던 자신, 호텔방에서 지폐를 튕기며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던 자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 12월, 저는 이 나라에 왔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직함을 달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시 대한민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저는 이 나라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 정리해야 할 부실 채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가장 가혹한 조건들을 내밀었습니다. 고금리 정책, 기업 구조 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한 줄 한 줄이 비수 같은 조건들이었죠.
한국 측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지폐를 손에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였죠. 저는 그 지폐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습니다. 휴지 조각이네.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폐에 담긴 무게를. 그 종이 한 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었는지.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월급이 깎여도 출근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한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체 회복 불가능, 최소 10년 장기 침체.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년 8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이라던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저는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곧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한스가 주머니에서 5만원권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폐에 17겹의 보안 기술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계 최저 위조율. 미국도 스위스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 제가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화폐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40년 동안 숫자를 분석해왔죠. 그런데 저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반지 안에 담긴 50년 부부의 사랑을. 새벽마다 김밥을 말던 어머니의 갈라진 손가락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아버지들의 휘어진 허리를. 한스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분들이 이 화폐를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제 오만한 예측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인사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꺾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객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한스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27년 전 저는 이 나라에 굴욕을 안겼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제가 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지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를 악물고 버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땀과 눈물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죠.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담긴 화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스 베르너는 곧장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서울 광화문이었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한스는 차에서 내려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10,000원권 지폐에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사랑한 왕. 600년 전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지금도 한국인들 곁에 있었죠. 한스는 한참을 동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모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스의 눈에는 그 풍경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27년 전, 이 거리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헤매던 거리.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 서던 거리.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거리. 그런데 지금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커피 향이 났고 음악이 흘렀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한스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27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틴 사람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일궈낸 거였죠. 한스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청계천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민들이 물가를 거닐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뚜껑이 덮인 하수구 같은 곳이었다는 걸. 그걸 걷어내고 맑은 물길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이 나라는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온 거였죠. 한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물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스위스, 좋은 나라죠. 시계도 유명하고 초콜릿도 맛있고.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노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죠.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53이었을 때예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한스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살았어요. 살아야 하니까 산 거죠. 아내가 새벽마다 김밥을 팔았고 저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밤마다 온몸이 쑤셨죠. 노인이 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다들 힘들었는데 서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왔어요.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고 친척이 아이들을 봐주고 우리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이 한스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눈물이 나시네. 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IMF 때 비난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나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했죠. 한때는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한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제 손주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뭘 미워하겠어요. 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금반지 뺏어 바친 사람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사람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한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만원권 지폐를 꺼내 들었죠. 세종대왕의 얼굴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 뒤로 청계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청계천 물결이 햇살에 부서졌습니다.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7년 전 그 겨울보다 훨씬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